한 5년 정도 지나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굉장히 큰 의제가 저는 초고령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죠. 인구 문제, 세대 문제 연구하고 계신데 최근에 혹시 관심이 가는 그 파트 안에서 좀 더 관심 간 이슈가 있을까요? 예.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 인구 얘기를 하면 그 뭔가 느닷없이 이렇게 떨어진 이슈, 뭐 뉴스라는 이제 감각들이 강하신데 사실 인구는 사회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일 수도 있고요. 또 인구 변화라는 게 또 원인이 돼서 사회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물밑에서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인구 문제를 얘기하면 저출산 고령화 이 두 가지 단어를 굉장히 신경을 쓰시죠. 그렇죠. 예. 근데 저의 입장은 저출산 고령화는 결과다. 결과치에 집중하다 보면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외부 환경, 특히나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원인 인자는 잘 보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출산 고령화를 막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출산 고령화는 거의 같은 말이다. 세트상. 예, 세트입니다. 세트고요. 자, 중요한 게 우리 이제 삼각형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분모가 이제 출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분자가 이제 고령화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앞으로 아마 질문하신 것처럼 한 5년? 예,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5년 정도 지나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굉장히 큰 의제가 저는 초고령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출산 장려다, 출산율이 낮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의 이슈였는데 출산의 이슈 사실 고령화 이슈 똑같습니다만 출산의 이슈가 이제 약간은 아웃데이티드한 진부한 이제 이슈이기도 하고 워낙 또 강조를 많이 했는데 별로 좋아진 것도 없고 이제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출산 부분, 즉 분모 부분에 있는 인구가 분자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는 포커스가 덜 받아졌던 이 분자의 초고령 인구, 이른바 65세 이상 인구의 새로운 변화들, 그 트렌드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들을 미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통상 다른 나라 같으면 그래도 시차를 가지고 조금씩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한국은 출산만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악화됐잖아요. 그걸 보면 당연히 분모가 그렇게 빨리 악화됐기 때문에 분자는 그거보다 아마 좌승, 삼승 정도의 필요한 속도와 범위와 규모로 한국 사회의 큰 의제, 아젠다로 아마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뭔가 큰 변화가 느껴지는데 그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제 머니 트렌드 2024 이제 교수님과 함께 이제 공저로 요 책을 냈는데 이 책에 있는 질문을 좀 제가 드려보면 2022년 그럼 지금 한국의 인구 문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어쨌든 뭐 저출산 그다음에 고령화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지금 정확히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 건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건물. 예, 애초에 건물을 설계할 때는 뭐 지상 한 20층, 지하 한 4, 5층 이렇게 설계를 하고 짓게 되죠. 이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1층 이하로 떨어지는 게 아마 이제 5층이 가장 밑단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은 5층 밑에 6층이 있고요. 6층 밑에 7층이 있고요. 7층 밑에 8층이 있고요. 그 끝이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계도라고 표현했던 이유는 기존에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나 정부라든가 향후의 한국의 그 미래 사회의 인구수가 어떻게 될지, 구조가 어떻게 될지를 사전에 좀 미리 예측이나 추계들을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통계니까. 근데 그거 할 때 사실 2단계까지는 안 내려갈 거야. 라는 것들이 전제가 돼서 출발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악화돼도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지. 예를 들어 뭐 지하 5층까지 생각했는데 그 밑에가 더 지하가 그렇죠. 있고 이하 있고. 왜냐하면 지하 5층까지만 생각하더라도 인류 역사가 그런 적이 없었고 한국보다 빨리 이런 문제를 겪었던 선행사회에서도 5층은 그냥 뭐 1, 2층에서 되게 더 멈춰버렸으니까 없을 거라고 봤는데 한국은 순식간에 1층에서 지하로 떨어진다고 싶다고 생각하니까 순식간에 5층까지 와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5층 밑에도 뭔가 메아리가 크다.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예측이나 예상을 빗나가는 이 현실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국과 다른 나라의 그 고령화 양상과 저출산은 좀 어떤 게 같고 그러면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가 변한다라는 것은요. 느닷없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이유 때문에 변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시대 변화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시대 변화의 핵심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죠. 먹고 사니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소위 이제 이 고용이죠. 일자리, 근로소득을 통해 가지고 지금보다 미래에 더 많은 자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야라고 하는 거. 이제 전형적인 인플레
근래 사회, 바로 고도 성장의 사회죠. 이런 사회 속에서는 사실은 지금 비록 가진 게 없어도 미래에 획득 가능한 자원의 양들, 그 다음에 선배 세대들이 그런 걸음들을 쭉쭉쭉쭉 걸어갔던 경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무난하게만 따라가면 지금 비록 가진 게 없으나 10년 후에는 이 월세가 전세가 될 것이고 20년 후에는 자가가 될 거고 자가가 또 더 커질 거고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은퇴를 할 거야라는 이제 이런 맥락들 속에서 인구 구조가 이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인데 일단 성장이 멈춰버리면 후속 세대 가뜩이나 이제 경쟁력도 낮고요. 기초 자산도 없는 이 MZ 세대라고 표현하는 2030 세대들이 가족을 분화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하이리스키한 카드거든요. 아니 자기도 혼자 먹고 살기 힘든데 부양가족을 꾸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간이라면 판단해서는 안 될 카드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부모 세대들은 어쨌든 인플레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비록 힘들어도 나중에는 좋아질 거야. 그래서 저희 미래의 가치를 지금의 현재의 현금 흐름으로 순환을 시켜가지고 전환을 시켜가지고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후속 세대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고성장이 저성장으로 바뀌면서 저성장 속에서 MZ 세대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한 게 지금의 결과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저출산의 문제인 것인데 자, 이렇게 해서 저출산이 되고 나면 지금 사실은 X세대가 50대 초중까지 갔거든요. 이 X세대가 재미난 현상인 게 우리 90년대 초에 이제 들어가셨던 분들 70년대부터 80년대 구간을 X세대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분들이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뭐 신별종이다, 신인류다, 뭐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 저도 이제 그 세대입니다만 서태지 알아서 세대세요? 예,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제가 그 세대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생소했어요. 저게 왜 노래가 되나? 뭐 하는 난 생각이. 알아요. 예. 그러니까 랩이라는 게 사실은 저거는 노래가 아니야라고 이제 받아들였던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소위 기성세대에 저항하고 기존 질서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 벌써 50대 초중이에요. 지금 MZ 세대가 20, 30년이 지나면 이 사람들은 50대, 60대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출산의 이슈가 아니라 곧 고령화, 초고령 이슈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접어드는 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거든요. 패턴상, 이 산업의 패턴, 성장의 패턴상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고요.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혁신의 기술이 나왔을 때 다시 점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수렴은 하겠으나 중간중간은 우리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들이 일단락된 국가들, 바로 주요 선진국들이 될 텐데 이 국가들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있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선진국의 사례를 많이 챙겨봤죠.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가 된다는데 선진국을 봐야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거 아니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훨씬 뒤늦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뭐 선진국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 보여졌죠. 대표적인 게 이제 출산율인데 주요 선진국들 우리 EU나 OECD 평균이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6명이에요. 1.6명이니까 주요 선진국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높은 프랑스라든가 북유럽 이런 데는 1.89까지도 가요. 거의 2명 가까이. 2명 가까이 나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작년에 0.81 확정치고요. 올해 지금 2022년이 그래도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 2022년이 지금 0.75로 수렴이 될 것 같아요. 0.75. 예. 선진국이 1.6이에요. 근데 한국이 0.75예요. 아니 근데 저성장은 다 좀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요? 선진국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저성장은 선진국이 일찍 시작했죠. 일찍 시작해서 인구도 이렇게 똑같이 줄었는데 얘네들은 그러니까 바닥을 다지면서 완만하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2.1명에서 1.6명 되는데 한 30년 이상 걸렸는데 한국은 3명에서 0.7로 가는데 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는데 얘네들보다 훨씬 빨리 떨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성장의 충격이 한국인 더 크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와중에 소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우리 대학 진학률 70%, 80%를 유지하는 똑똑한 친구들이 자기 앞에 있는 자원의 양을 판단할 수 있게 됐고 10년 후에 획득 가능한 자원의 양도 추정 가능해졌고 이 두 개를 매칭시켰을 때 플러스 알파로 내가 가족을 부양해서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선배 세대들은 했죠. 근데 후속 세대들은 답이 안 나와요. 특히나 여성들 결혼, 출산, 그다음에 회사, 직업, 커리어 이 두 가지를 놓고 기회비용과 매몰비용과 전환비용들을 철저하게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똑똑해졌어요. 근데 이걸 같이 딱 넣어서 인풋을 했더니 아웃풋 나온 게 이쪽은 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당연히 커리어를 챙겨야지 라고 가는 거예요. 그 커리어를 챙겨야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혼 안 하게 되죠. 소위 만혼이 되는 거고요. 만혼이 끝이지 비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 1인 가구가
전체 사회에 이제 확산되는 구조는 뭐 시간 문제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저출산이라고 하면 사실 저 나이 때가 이제 결혼 주변에서 많이 했었고 또 제 위에 이제 부모님 세대에서는 이제 저한테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아이는 왜 안 놓냐. 요즘 세대는 힘들어하는 걸 못 견딘다. 그래서 애도 안 놓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들 세대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건가요? 똑똑한 친구들의 영리한 선택이에요. 그걸 가지고 선배 세대, 기성 세대, 저희 같은 세대가 나와 똑같은 경로를 걷지 않는다고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보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애는 한 명쯤 낳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선택인 거예요. 본인들은 굉장히 그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인식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 결과가 저출산이라는 걸 만들어낸 거일 뿐이고 오히려 탓해야 된다면 이런 구조를 안 바꿔주고 경직적으로 구조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성세대의 판짜기를 차라리 우리가 질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속에서 나름 열심히 잘 살아나려고 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 결과, 이 카드에 대해서 기성세대가 뭐라 하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뭐 주객이 전도된 거죠. 지금 그 결혼과 이제 출산 얘기 나와서 그럼 요즘 결혼 비율의 추세는 좀 어떤 편인지 뭐 예전보다 결혼도 좀 많이 줄어들었나요? 우리나라는 독특한 게 뭐 전통 개념들이 남아있죠. 네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정책이나 제도의 기저에 있는 우리 세대 이전형, 세대 부조형의 구조인 것인데 아마 유교적 의식이라고 표현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강고한 것 같아요. 유교가 처음 만들어진 중국보다도 아직까지 더 많이 남아있는 사회가 한국 사회인데 결혼이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유교가 생각하고 있는 생애 라이프라는 게 관혼상제거든요. 그러니까 관, 다음이 혼이에요. 관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혼이 이제 결혼인 것인데 이 맥락들이 남아있는데 과거의 선배 세대들, 부모 세대들은 이게 통했던 시절이고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 세대가 여전히 50대, 60대, 70대에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MZ세대가 원하는 바뀌는 방식으로서의 결혼이라든가 뭐 혼인이라든가 관련된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인식들은 여전히 과거의 모델들을 갖고 있고 이 모델 안에 자녀 세대들이 들어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불편해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이 친구들은 이미 결혼과 출산의 카드가 없는 친구들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은 혼외자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혼 안에서 나오면 혼내자죠. 그래서 법적 혼에 의해서 나오는 걸 혼내자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국제 비교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2.4%, 2.4명 정도가 혼외자 비율이에요. 100명이 나오면 2.4명 정도가 굳이 얘기하면 아마 사실혼, 동거 뭐 이런 거에서 나오는 친구, 그러니까 자녀들이 2.4%인데 유럽은 평균이 60%예요. 칠레 이런 나라는 70%가 훨씬 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아도 가족을 결성하고 구성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일례로 이런 거죠. 우리가 자꾸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떠들썩한 이벤트, 하루 이벤트를 위해 가지고 결혼식을 합니다. 공표를 하는 거죠. 온갖 일가 친척 다 모으고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아서 이렇게 결혼합니다. 이래야 너는 출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부모입니다만 사실혼을 통해 가지고 동거를 통해 가지고 자녀가 나온다 상상 못 하거든요. 좀 부담스러울 수 어렵죠. 있죠. 근데 그게 한국적 시선이에요. 한국적인 시선이다. 그렇죠. 다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그런 건 없나요? 그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게 지금 MZ세대거든요. 그렇죠. 자기네들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사실상 이 결혼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다음에 이 제도 경직성 이런 것들을 좀 풀어줘야 돼요. 대표적인 프랑스의 팍스 제도라고 그럽니다만 사회 연대 계약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굳이 떠들썩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부부라는 거, 소위 자녀가 나오면 그 법적 혼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똑같이 부여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방식도 아니에요. 아닌데 한국에서는 이 결혼 비용도 굉장히 높을 뿐더러 또 결혼이라는 게 가족 간의 행사다 보니까 저쪽 집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허락을 받을 때 문을 이렇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네 직업이 뭔가, 자네 집은 어디서 구할 건가. 근데 그렇죠. 부모 세대의 찬스 없이, 부모 찬스 없이 그것을 마련할 수 있는 지금 2030 세대들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그걸 아니까 사랑은 하되 결혼은 안 하고 결혼은 하되 출산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 그게 이제 소위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지금 한국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노산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결혼하기 싫은 이유랑 아이를 낳기 싫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문제랑 가장 크게 관련이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 각종 통계를 보면요. 결혼하고 싶어하는 MZ세대가 많아요.
많은데 결혼하고 싶은 거와 출산하는 거와는 별개의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은 높은데 현실은 낮다라는 거. 네. 그 미스매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이거 제도적으로 인식적으로 선배 세대가 줄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출산율이랑 굉장히 또 관련 있는 지표가 하나 있다면서요. 사실 출산율은 비율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부정적인 게 뭐냐면 출산율은 100%를 기준으로 한 퍼센테이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보다는 전체의 숫자. 이게 출산아수라는 건데요. 출산아 숫자가 앞으로도 비율이 만약에 우리가 0.75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 뭐 진짜 잘해가지고 선진국처럼 1.6까지 올렸다고 치죠. 1.6까지 올려도 전체 모수 자체가 적으면 1.6이 돼도 신생아 공급은 적어져요. 결국 이런 거죠. 작년 기준 26만 명 정도가 태어났는데 요게 0.81일 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26만 명 태어난 거의 절반이 여성이라고 칠게요. 13만 명이 되고 이 친구들이 30세가 되는 한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고 자녀를 낳게 되겠죠. 이때 모수가 13만밖에 안 돼요. 13만이 1명을 낳아도 13만 명이에요. 2명을 낳아도 26만 명이에요. 전체 숫자가 50만, 100만인 거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사라졌다라는 거죠. 비율과는 별개로 이 숫자 자체가 작아지면 소위 응축형 감축 사회, 수축 사회로의 진입은 불가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출산율에 의해 나와 있는 집단의 그룹 숫자, 개토화된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출산율가 그 뚜렷한 인과성을 보이는 게 보통 많은 분들은 뭐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집값 생각할 텐데 가장 좀 상관관계 큰 건 뭐죠? 기성세대의 접근 방식을 얘기할 때 이런 거죠. 왜 결혼하지 않을까? 왜 출산하지 않을까? 아, 돈 문제겠구나. 그렇죠. 예. 이거 고정관념이에요. 제가 실제 최근 20년의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20대 고용률과 30대 고용률을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쭉 놓고 보면요. 20대 고용률과 30대 고용률이 변화가 거의 없어요. 거의 횡보합니다. 이렇게. 비슷해요. 근데 이 20년 구간에 출산율은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결국 고용이 안 돼가지고 청년 실업이 발생해가지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결혼을 안 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근데 이것은 선배 세대들의 고정관념이었어요. 적어도 고용은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출산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를 본 게 도대체 그럼 고용이 아니면 뭘까? 집이었어요. 주거였습니다. 주거에서도 이제 압도적인 게 이제 서울 아파트 값. 물론 뭐 전국 평균 놓고 보면 약간 덜하긴 한데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게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니까 서울 아파트 값 20년 구간하고 출산율의 20년 구간을 같이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 아파트 값이 움직이면 그 다음에 동행하거나 혹은 약간 후행해가지고 출산율에 바로 영향을 미쳐요. 거의 같은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4, 5년 올해는 이제 그 아파트 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조금 별개 얘기인데 한 4, 5년 전 굉장히 급등했던 시절 놓고 보면 거의 비례해서 올라가요. 적어도 고용이나 주거 이 두 가지만 놓고 본다면 고용의 설명력은 상상력의 영역이었고 주거는 출산율과 직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이 아니라 인구 대응에서 출산 장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출산 장려보다는 주거 안정성과 관련돼 있는 정책들에 조금 더 배려를 해야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게 출산이라는 게 결국 내 아이가 태어나는 거니까 내 아이가 태어나는 그 보금자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아이를 놓겠다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반영된 거겠죠? 특히 이제 한국에 그 대물림되고 있는 주거의 안정성과 관련된 신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토지 신화, 또 집은 안정적이어야 돼. 뭐 돈은 좀 적게 벌어도 집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라는 마인드가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서구는 사실 집이 그렇게 뭐 크게 그 간주되거나 고려되는 변수들은 아닌데 한국은 이제 선배 세대들부터의 학습도 있었고 실제 짧은 시간에 이제 집이 가져오는 소위 가치 상승의 가능성들이 있어갔기 때문에 집이 갖는 영향력이나 설명력이 굉장히 MZ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비혼이랑 비출산 트렌드 속에서도 도대체 그럼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거죠? 결국 같은 맥락인 거예요. 지금 20대, 30대는 부모 찬스 없이 아까 얘기한 고용이나 주거 마련 못 합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또 본능이 있으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요. 또 연애도 하고요. 뭐 결혼까지 못 한다 하더라도 설사 또 결혼을 해도 출산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본능이고 또 희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일정 수준의 조건을 갖춘 다음에 이제 그걸 하려고 하겠죠.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바로 입사해가지고 2, 3년 차 불안하잖아요. 이제 큰 선택을 하지 않게 되죠. 조금 안정적인 입장까지 되면 그게 보통 이 30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40대 초거든요. 그렇게 제가 41살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속은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결혼해야지, 출산해야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조건 저는 결혼해야 그렇죠, 생각합니다. 있어요. 근데 이게 불가피하게 시간이 지나면 만혼에서 비혼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제 문제는 30대 후반, 40대, 그러니까 3말 4초 정도의 소위 이제 선배 세대들이 20, 30대에 갖췄던 마인드들과 자산이나 상황들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결혼하죠. 요즘 실제로 제 주변에도 40대에 결혼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네. 그리고 40대 또 이제 출산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노산 문제. 저도 뭐 둘째 애 낳을 때 병원에 갔더니 35 넘어서 둘째를 낳았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거는 명백한 노산이다. 라고 해서 추가 검사를 해야 되는 뭐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노산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출산이 굉장히 좀 그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경험들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인공 수정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쌍둥이들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맞아요. 정리하면 3말 4초의 일정 부분의 상황들을 갖춘 사람들이 그나마 결혼하고 출산해서 2030 세대들이 버린 출산율 제로가 0.7, 0.8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가설이 아마 더 통할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좀 힘든 쪽이 있다면 또 한쪽에서는 또 돈이 좀 여유로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럼 더욱 비싸지는 웨딩 산업이나 요즘 육아 시장의 고급화는 좀 어떤 편인가요? 보통 인구가 변한다. 특히나 인구 구조가 이제 정확하게는 인구 구조의 변화인데 이게 양적 변화가 있고 질적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변화는 숫자 자체의 증감을 얘기하는 거고요. 질적 변화는 소위 양적 증감과 무관하게 가치 인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분모인 공급되는 이제 그 연령대 어린 친구들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던 산업들은 굉장히 쉽지 않을 거야. 대표적인 게 교육이나 학원 산업들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영유아 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쉽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아마 사양화의 길을 가지 않겠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국보다 앞서서 자연 감소가 발생하고 총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전 세계 총 인구 감소 1위 국가, 1순위 국가죠. 1호 국가. 일본의 사례를 제가 그래서 봤습니다. 한국은 작년 기준 2호 국가입니다. 총 인구 감소 2호 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한 20년치의 상장기의 편람을 보면서 전체 업태에서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한국보다 빨랐으니까 물론 수준은 우리가 훨씬 낮습니다. 일본은 작년 기준 1.33명이에요. 근데 한국은 0.81, 0.75니까 일본은 오히려 사정이 더 낮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보다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살펴봤더니 대표적으로 연령 산업들이 쉽지 않을 거야라고 많이들 추정을 했었어요. 근데 교육과 육아 산업 쪽이 오히려 마켓 쉐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아져야 되는데 커지고 있다고요? 커지고 있죠. 이게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전체 볼륨 자체가 숫자 자체도 줄어들었고 출산율도 계속 긴 시간 동안 적어졌기 때문에 과거 고도성장 때 막 베이비 부모에 의해서 만들었던 시장의 구조가 축소될 거야라는 게 이제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적인 수준이었는데 제가 데이터를 쭉 살펴보니까 오히려 조금씩 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인구 구조가 변한다고 사양화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양적 변화 때문에 사양화가 생길 거야?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양적 위기를 질적 기회로 바꿔내는 이 업태 시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웨딩이라든가 영유아 산업 같은 것들인데요. 결혼도 당연히 안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위당 이 가처분 소득이나 지불 능력들이 커지면서 고급화, 세분화, 틈새화가 되면서 시장의 부족분, 기업의 이 감소분을 벌충해 주는 구조로 업계가 빠른 속도로 재편이 되고 아주 쉽게 표현하면 단가가 높아졌다. 그렇죠. 1인당 단가가 세졌다라고 보면 되죠. 그럼 당연히 전체 파이는 커지는 것이죠.